이번 시간은요, 감정평가론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입 방식과 가격 공시제도에서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는 21강으로 총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이고요. 감정평가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는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제조달 원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준 시점입니다. 이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을 우리는 제조달 원가라고 합니다. 제조달 원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도급 건설 기준합니다. 언제나 도급 기준. 그래서 자가 건설인지 도급 건설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급 건설 기준이고, 표준적 건설 비용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근데 건설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직접 공사비 하는 거 있고요, 간접 공사비 하는 거 있고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 하는 거 있어요. 부대 비용에는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제세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건설 비용과 부대 비용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건설비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간이 이렇게 해서 직접 간접 공사비는 건설 비용이고요, 이윤도 부대비 아니라는 거, 이거 건설비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대비에는 제세 공과금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것을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구해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달 원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총가격적산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 단위 비교법, 변동률 적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적정 원가의 총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제나 도급 건설 기준하며 건설비, 부대비를 더해서 구하는데, 건설비에는 직간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이 포함이 되고요, 부대비에는 제세 공과금도 포함된다. 하지만 부대 비용은 건설 비용으로 제조달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 비용으로 제조달 원가에 포함이 된다. 어쨌든 포함이 돼야 안 돼 라고 부르면 제세 공과금도 포함은 된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조달 원가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적정 원가의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량조사법도 있고요, 구성단위법도 있고요, 비용지수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변동률 적용법을 비용지수법 그러고요, 부분별 단가 적용법을 구성단위법 그러고요, 총가격적산법을 총량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제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제세공과금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제세공과금은 건설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대 비용으로 포함을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제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자, 시험에서 건설비가 뜨면 숫자 3을 떠올려 주시고 직간이 하시면 됩니다.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에는 당연히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됩니다. 이윤 말고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도 포함됩니다.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이나 유형은 아닌데,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예.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이고요, 제조달 원가는 제세 공과금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 비용도 제조달 원가에 포함이 된다. 제세 공과금이 포함이 되긴 한데 건설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부대 비용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비는 직간이가 있으니까 답은 3번. 20번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20년 전에 준공된 5층짜리 건물인데 제조달 원가에는 직간이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직간 이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3천, 여기까지 3억 3천, 이윤까지 포함합니다. 3억 7천 포함하면 4억입니다. 4억을 갖다 우리는 신축 공사비라 그래요. 여기다가 곱하기 옛날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 시점 지수가 145니까 100분의 145를 때리면 이게 이제 제조달 원가가 돼요. 여기까지 제조달 원가. 여기다가 반드시 연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뜨더라도 무시합니다. 연면적으로 나눠주면 1450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가 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입력해야 될 값은 4 곱하기 1.45 나누기
1450을 때려줍니다. 그럼 계산기에는 얼마가 딱 뜰 거냐면 40만 원이 뜰 거예요. 답은 4번이고, 혹시 제가 1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1번은 신축공사비예요. 신축공사비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혹시 부대비가 있으면 부대비도 더합니다. 두 번째가 제조달 원가예요. 여기다가 100분의 145 한 값이 제조달 원가예요. 3번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려면요,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연면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간이 더한 값은 신축공사비, 거기다 곱하기 1.45 한 값은 제조달 원가, 여기다 나누기 1250 한 값, 1450 한 값이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신축공사비를 시점 수정한 다음 반드시 연면적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옆에다가 바로 계산기 갖다 받쳐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2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여기 있는 임대료라는 단어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문제 풀다가 임대료가 떴어. 임대료가 뜨면 요거를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으로 평가합니까? 랑 임대료가 시산가액 조정에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를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근데 시산가액 조정에 임대료가 뜨면요, 이때는 수익 방식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요, 왜 건물주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 임대료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가 뜨면서 혹시 감정평가할 때 임대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랬을 때는 뭐 두 번 볼 필요도 없죠.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임대료를 가지고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 어느 방식의 가중치를 때립니까? 그러면 수익 방식의 가중치를 때립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산가액 조정이 떴어요. 근데 지금 거래 사례가 떴고요, 조성 비용이 떴는데, 조성 비용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임대료입니다. 자, 거래 사례는 1억 2천이고요. 1.2억. 조성 비용은 1억 1천이고요. 임대료는 1억인데 가중치, 이걸 또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절대로 무슨 평균에서는 안 되냐면 산술평균에서는 안 돼요. 가중평균을 합니다. 그럼 가중치를 부여할 때 거래 사례는 비교 방식의 가중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도 50% 적용해야 되고요. 조성은 만든다는 뜻이니까 원가 방식의 가중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20%를 때려주고요. 임대료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방식의 가중치 30%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이 시산가액 조정은 하나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가 뜨면 비교의 가중치, 조성이 뜨면 원가의 가중치, 임대료가 뜨면 수익의 가중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거래 사례, 비교, 조성, 원가, 임대료, 수익, 이거는 다른 데서는 써먹지 못하고요, 시산가액 조정에만 오면 그래요. 그래서 저랑 주고받고 한번 해볼까요? 조성, 원가, 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 수익의 가중치를 때린다. 한 번 더 순서 바꿉니다. 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 수익, 조성, 원가의 가중치를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기에다 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AC 하신 다음에 1억 2천 곱하기 50%, 1억 1천 곱하기 20%, 1억 곱하기 30% 하신 다음에 GT 딱 들어주면 돼요. GT, 그랜드 토탈. 그럼 지가 알아서 얼마를 계산해 주냐면 1억 1,200만 원을 계산해 줍니다. 이거 촌스럽게 이거 계산해가지고 막 6천만 원, 이거 계산해가지고 2,200만 원, 이거 계산해가지고 3천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두 개 계산기로 더하고 막 이런 짓 다 걸려봐 진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 그랜드 토탈이 있으니 AC 1억 2천 곱하기 50%, 1억 1천 곱하기 20%, 1억 곱하기 30% GT 때려주면 되니까 계산은 정말 간단하고요. 시산가액 조정에서는 조성은 원가의 가중치, 거래 사례는 비교의 가중치, 임대료는 수익의 가중치.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건 임대료를 감정 평가하는 법은 뭐가 틀림이 없지만, 임대사례 비교법이 틀림이 없지만 임대료를 가지고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원가, 비교, 수익 중 어디의 가중치?
수입 방식의 가중치를 드린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22번. 자,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요거 초초요약 들으신 분들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감가수정은 감가상각이랑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게 목적이고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고요.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예요.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 연수고요.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 연수입니다.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3개가 나오고요. 감가상각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나옵니다. 감가수정은 관찰을 하는데 감가상각은 관찰하지 않습니다. 감가수정 방법은요, 일단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는데, 내용연수법은 또다시 정율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를 하기로 했냐면, 유례기간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유례기간분 감가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유례기간분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정율법인데, 정율법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상각률은 어떻고 상각액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상각률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근데 상각액은 초반에 크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뭐는 불변이고 율은 안 변해. 금액이 변하는 거야. 정률은 줄임말입니다. 일정 비율의 줄임말입니다. 율은 일정하다니까. 율은 일정하고 액이 초반에 크다가 갈수록 주는 거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률법은 율, 불변, 액, 감소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닌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 연수고요. 그래서 물리적 내용 연수를 쓰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경제적 내용 연수 씁니다, 수정은. 그다음에 감가수정할 때는 감액해야 될 게 3가지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니은은 맞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감가수정은 내용 연수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고요. 감가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입니다. 감가수정 방법에는 유례기간분해서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고, 이 내용연수법에 또다시 정율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정율법은 이게 감가율이 일정하다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감가액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정율법은 감가율, 상각률은 일정하고 불변한데 감가액은 일정하지 않고 감소된다.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운데 3개가 맞네요.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고요. 기억은 왜 틀렸다고요? 감가수정에서 내용연수는 무조건 경제적 내용연수니까. 미음은 왜 틀렸다고요? 감가율이 일정한 건 맞지만 감가액은 감소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2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율법은 매년 감가율이 감소하고 감가액이 감소한다. 감가액이 감소되는 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감가율은 일정하다, 불변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감가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정리 다시 합니다. 정율법은 일정 비율의 줄임말로써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이 감소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답은 1번. 자, 정액법에서는 감가누계액은 증가를 합니다. 감가누계액이 뭐냐면 1년에 200이면 까지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2년에는 400, 3년에는 600. 그게 누계액이에요. 누계액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해서 직선법,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4번에 이자란 말이 문제 풀다가 나오면요, 무조건 상환기금법입니다. 상환기금법. 그리고 내용연수법은 유례기가 있습니다. 유례기.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정율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감가수정 방법은 내용연수법 말고도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어서 암기할 때는 감가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유례기간분 이렇게 합니다. 유례기간분 이렇게 합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2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원가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구하라 하셔도 되고요. 원가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이 적산가액입니다. 적산가액을 구하라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액법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 나, 곱, 빼 하시면 됩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빼나 곱 빼 하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면 잔존 가치를 뺍니다. 쌤 혹시 없으면요? 없으면 안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경과연수를 곱합니다. 다시 제조달 원가를 빼주면 계산기 한번 조작의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곱미터당 신축 공사비가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축 공사비가 나오고, 그때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지수가 150인 걸 보니까 곱하기 1.5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0만 원 곱하기 250, 무조건 연면적이 중요합니다. 곱하기 1.5를 때려주면 제조달 원가가 지금 현재 얼마 나오냐면 4억 5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4억 5천만 원. 숫자로 쓸까요? 4억 5천만 원. 이게 제조달 원가고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빼야 되니까. 잔존 가치는 보니까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잔존 가치 없음. 그럼 안 빼면 됩니다. 나누기 바로 들어갑니다. 내용연수 50년, 50 나눠주고, 경과연수는 15년도 사용 승인 받았는데 2023년이 기준 시점이니까 8년 경과됐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8이 들어갑니다. 다시 빼기 제조달 원가 4억 5천만 원 하고 는 때려주면 계산기 한번 조작의 답이 나옵니다.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건데 마이너스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억 7,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안 읽으면 얼마요? 3억 7,800만 원.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하고 다시 제조달 원가 빼주면 마이너스 적산가액이 튀어나온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 하시면 됩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 하시면 계산기 한번 조작에 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쉬운 문제니까 반드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번에도 2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5번 거의 같은 문제인데 적산가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역시 잔존가치는 없고 정해법입니다. 근데 얘는 신축한 지 2년 경과된 것 같아요. 2년 경과. 근데 이번에는 변동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럼 신축공사비 3억에다가 변동률 적용할 때는 1.05의 이승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조달원가가 나와요. 그럼 제조달원가는 3억 3천, 3억 3천 75만 원이 뜹니다. 이거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빼 해주시면 됩니다.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안 빼고요. 내용연수는 50년이니까 50으로 나눠주고요. 경과연수 2년이니까 2를 곱해주고요. 다시 제조달 원가 3억 3천 75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는 때려주면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계산기 얼마가 딱 들 거냐면 마이너스 3억 1,700 마이너스 3억 1,700 52만 원이 뜰 겁니다. 52만 원. 마이너스만 읽으면 답이 한 방에 나옵니다. 그래서 3억 1,752만 원. 답은 4번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만 하시면, 한 번 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만 하시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26번 문제는 정률법 문제라서요. 27번 문제를 먼저 풀고 2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7번을 먼저 좀 풀겠습니다. 순서를 약간 바꿔서. 원가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법 쓰는 문제죠. 한치 오차도 없이 문제 똑같습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빼, 나, 곱빼 하시면 됩니다. 얘도 신축한 지 2년 경과된 것 같고요. 6천만 원이 신축공사비입니다. 그때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 지수는 11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분의 110, 1.1을 때려주시면 제조달 원가가 6,600만 원이 나와요. 메모해 두셔야 되겠죠. 잔존가치 10% 빼고 내용연수 40년 나누고 경과연수 2년 곱하고 다시 6,600만 원을 빼주면 마이너스 적산가액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 입력해야 될 값은 6,600만 원 빼기 10% 나누기 40 곱하기 2 다시 빼기 6,6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아마 시험 적산가액은요 6,303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마이너스 안 읽으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4번, 25번, 27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모두 같은 문제고요. 살짝 다른 문제가 26번 문제예요. 살짝 다른 문제. 26번 문제는 정률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뜨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잔 n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잔 n으로 푸는 겁니다. 제잔 n입니다. 그래서 잔가율 70%에다가 0.7을 적어두시고 정률법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는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신축한 지 2년이 경과된 것 같아요. 신축공사비 8천만 원에서
그때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지수가 125이기 때문에 100분의 125라는 제조다론가를 때려주고 잔가율이 70%니까 0.7입니다. 그리고 2승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 다 되고 8천만 원 곱하기 1.25 곱하기 0.7 곱하기 0.7은 이렇게 때려주면 계산기 지가 알아서 얼마를요? 4,900만 원을 계산해 줍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하고요 정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액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할 때는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빼, 나, 곱, 빼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정율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요 그냥 제자넷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 하시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정액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조달 원가 빼나 곱빼가 핵심이고 정율법의 제자넷은 거들 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27번 아까 풀었고요. 이번에는 28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유형이니까 일단 두 개다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특이합니다. 이것도 거래 사례가 20% 저가에 매도되었을 때 사정보정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임의로 부동산 위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100이 뭔지 묻지 마시고 잔존 가출이 10%입니다. 퍼센트 생략하고 100 중에서 10이 안 까집니다. 100 중에서 10이 안 까져. 얼마만 까져? 90이 까져. 90이 몇 년간 까져? 30년간 까져. 30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1년에 까지는 퍼센테이지 3%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전체 100 중에서 10이 잔존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까져요? 90 까져요. 몇 년간 까져요? 30년간 까져요. 1년에 얼마 까져요? 3% 까져요. 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대부분의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는 대상부동산이가 나옵니다. 대상부동산이 위에 있는 놈이죠. 대상부동산이 5% 열세 그러면 0.95, 100분의 95니까 5% 우세 그러면 1.05, 뭐 10% 증액 1.1, 10% 감액 0.9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거래사례 밑에 있는 놈이에요. 사례가 밑에 있는 놈이거든. 사례가 20% 저가는 밑에 걸 80, 위에 걸 100을 박으셔야 됩니다. 100 나누기 80을 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25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대상 부동산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거래 사례가 밑에 있는 놈이 20% 저가라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80이 아니라 80분의 100 해서 1.25를 때려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뭔 말인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임의의 숫자 100을 넣고 안까지는 10%를 까고 90이 30년간 까진다면 1년에 3%씩이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이고, 대부분의 거의 99% 문제는 대상이 어떻다 그러면 위에 걸 조정하면 되는데, 거래 사례가 20% 저가 그러면 80분의 100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것만 가볍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이번에는 29번 서비스 문제입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순서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BCG 개그,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BCG 개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기억 나와야 되고, 시지 개그, 미음, 비읍, 개, 시옷, 그밖에 보정, 지읒입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으로 출발되는 게 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BCG 개그인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가볍게 물어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를 알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말이 사정보정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감가수정이나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은 원가 방식에서나 나오는 표현이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 알아 몰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30번 문제부터가 이제 비교 방식 계산 문제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시산가액 구하세요 하는 문제랑 제곱미터당 원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요 면적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초 요약할 때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고, 기호가 두 개 나와 있으면 용도 지역이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업 지역의 사례인 기호 2번
800만 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률도 주거지역 변동률은 필요 없고 상업지역 변동률 5% 상승 1.05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호 2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호 1에 비해서 10% 우세한 건 무시하고요. 기호 2에 비해서 3% 열세한 거 이것만 비교합니다. 기호 1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0.97을 비교해 주고요. 마지막에 50% 증액이니까 1.5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입력할 때는요. 8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는 때려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문제 답은 몇 번이 나오던가요? 4번 1222만 2천 원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고 혹시 몰라서 제가 답은 4번 했어?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답은 4번이고 문제를 살짝 바꿔서 싹 지우고 만약에 제가 준주거 지역이라고 문제를 바꿨습니다. 준주거 지역 그때는 3개가 바뀝니다. 일단 공시지가가 600만 원입니다. 곱하기 기호 1번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변동률인 1.0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 우세 기호 1번만 비교해야 됩니다. 1.1 그리고 마지막에 50% 증액을 보증해 줍니다. 1.5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꺼내세요. 꺼내서 아마 5개 중에 답이 있을 거야. 600만 원 곱하기 1.03 곱하기 1.1 곱하기 1.5는 때려주니까 1,019만 7천 원 1,019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한번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인데 혹시 준주거지역이라는 대상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지역이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일 때는 답이 3번으로 바뀐다 하는 것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문에 다 있게 돼 있어요. 이 바닥이. 아시겠어요? 네. 답은 몇 번? 여기서는 4번입니다. 31번 문제. 31번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하는 방법 및 종류와 산식인데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적산법은 기기필입니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적인 비를 더합니다. 기기필 기하시고요. 임대사례 비교표로 구한 임료는 비준임료라고 부릅니다. 비준임료. 마지막입니다. 수필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임료고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오직 뭐 구하는 것만 얘기하셔야 되냐면 임대료 구하는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수익 분석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대이율의 비준임료의 수익 분석법 해야 되고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할 때 나오지 임대료 구할 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2번 문제입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재놓고.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나 아니면 그냥 뭐 비준가액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들은요 반드시 면적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앞에 있는 게 면적이냐면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120하고 100이 면적입니다. 100분의 120입니다. 1.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곱하기 100분의 120이니까 1.2 곱하기 4% 상승하네, 그죠? 1.04 곱하기 그다음에 5% 열세하네, 그죠? 0.95 하면 끝이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얼마 곱하기 3억 곱하기 1.2 곱하기 100분의 120이니까 변동률 4% 1.04 5% 열세 0.95는 때려주면 계산기에 3억 5,568만 원에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바로바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33번 문제로 갑니다. 3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한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원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요 면적 비교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멋이 중한디 돈이 중하지 1,000만 원 곱하기 출발합니다. 변동률은 5% 상승이니까 1.05를 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10% 우세짜리는 1.1 그리고 20% 열세짜리는 0.8을 때리신 다음에 사정보정치 1.5, 뭐 50% 증액 그러기도 하고 1.5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1.5 하고 는 때리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5는 때려주면
계산기에 아마 1386만 원에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뜰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번에는 34번 문제. 34번 문제. 3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요, 비준가액 구하라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면적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 비교를 하는데, 사례 면적이 200이고요. 대상 면적이 150이면 200분의 150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그러니까 밑에 건 나눠주고 위에 건 곱해주면 됩니다. 이건 곱하고 이건 나누고. 그리고 변동률이 5%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요, 용도지역이 중요합니다.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상업적 변동률 4%는 필요 없고요. 주거지역 변동률 1.05를 적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운데 있는 사정보증시는 적용해 줍니다. 5% 열쇠짜리는 0.9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입력해야 될 값은 8억 곱하기 150 나누기 200 해주고, 사정보증치 0.9 때려주고, 변동률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 상승 1.05 때려주고, 마지막으로 5% 열세 0.9는 때려주면 됩니다. 가운데 사정보증치 있다는 거 빠뜨리면 안 되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에 5억 3,865만 원 해서 정답 2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35번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35번. 제곱미터당 원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제곱미터당 원 구하는 문제는 면적 비교가 없습니다. 기호 1번, 2번인데 얘는 좀 쉬운 문제인 게, 여기 보니까 기호 1, 2에 비해 그랬으니까 그냥 10% 우세짜리 적용하면 됩니다. 자, 갑시다.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있는 사례 기호 2번을 가져옵니다. 200만 원 곱하기 상업지역 변동률 5% 상승만 적용합니다. 1.05 곱하기 10% 우상한 거니까 1, 2에 비해서니까 1.1을 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냥 200 곱하기 변동률 1.05 곱하기 1.1만 때려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답은 231만 원에서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36번이 작년에, 그러니까 35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진짜 특이한 문제입니다. 시산가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면적 비교를 해야 됩니다. 면적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인데 대상은 100이고요. 사례는 200이기 때문에 200분의 100에서 0.5입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전체 거래 가격이 6억 2,500인데 우리는 지금 토지 가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80%만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6억 2,500에다가 건물은 무시 80% 곱해서 6억 2,500 곱하기 80%에서 5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다가 변동률이 면적이 200분의 100이니까 0.5를 때려주고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변동률 1.04를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10% 우세짜리는 그냥 1.1만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5억을 따로 계산하실 필요도 없고요. 6억에다가 곱하기 80% 때려주고 6억 2,500이네요. 죄송합니다. 6억 2,500에다가 계산기에다 대고 6억 2,500만 원에다가 80% 때려주고 면적 비교 0.5, 변동률 4% 1.04, 10% 우세 1.1 때려주고 는 때려주면 계산기에 2억 8,600만 원이 뜰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요거 토지 건물 몇 대 몇 할 때 토지 가격 구할 때는 토지 가격 구성 비율만 곱해줘야 된다는 것만 연습 따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 연습하고 나시면. 마지막 37번 문제. 이거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가 나옵니다. 우세는 1.05 곱하기 열세는 0.97 곱하기 우세는 1.04하고 는 때리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하면 계산기에 1.05924가 뜰 거예요. 근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반올림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1.059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 관련되는 문제, 특히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38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관련되는 내용은 이어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 해꺾기 강좌는요 총 21강으로 완료가 되고요. 지금 강좌는 20번째 강좌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강좌 21번째 강좌에서 수입 방식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관련되는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니까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다음 강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해꺾기 마지막 영상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